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두용입니다. 저는 이제 교육을 하면 농미 됐건 뭐 기관 공무원이 됐건 교육할 때 가장 기본을 먼저 얘기합니다. 가장 기본이 적지적작이라고 하죠. 적지적작. 그 글자는 한석봉체니까 이해하십시오. 요즘 농가들 힘들죠. 뭐 때문에 힘들까요? 달러 때문에 자재값은 오르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고, 또 농산물 가격은 비싸다고 해서 소비자 물가의 주범으로, 소비자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오인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소득은 낮고 그렇죠. 유통업자들만 돈을 보고 뭐 그런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게 이상 기후 때문에 최근 들어 제대로 된 소득이 안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소득이 높은 작물이 뭘까요? 농가 소득이 높은 작물이 딸기요? 올해는 이제 하나에 2,000원 하니까 올해는 비싸긴 한데, 글쎄요, 실제적인 소득은 높지는 않죠. 양이 안 나오니까 비싸서 그런 거고, 지금 최근에 소득 높은 작물로는 이제 올해는 똥값 됐지만 말씀처럼 이제 딸기가 지금 비싸지만 작년까지는 이제 포도였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모든 작물, 노지 작물하고 시설 작물 통틀어서는 시설 오이죠. 시설 오이 중에서 촉성 오이. 지금 10월에 심어서 지금 막 따기 시작하고 있는 오이가 가장 소득이 지금 몇 년째 계속 1, 2등 하고 있던 작물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른 작물까지 하면 느타리버섯도 등수 안에 들었었는데, 느타리버섯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일반 농민이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 아니다 보니까 걔는 좀 빠지고, 이제 포도 중에서 시설 포도, 그리고 오이, 그리고 블루베리, 걔네들이 1, 2, 3등을 차지하고요. 이제 간혹 뭐 참달 가격이 좋으면 참달가 좀 등수 안에 올라갔다가 뭐 그러기도 하는데, 지금 시설 가지, 시설 토마토, 이제 시설에서 재배하는 그런 작물들이 좀 소득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노지 작물에서는 과수들이 좀 가격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재작년 해가지고는 사과, 배, 그런 애들이 워낙 흉작이다 보니까 걔네들 가격이 높았었죠. 근데 올해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수하게 장마가 길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돼서 소득은 완전히 낮아졌고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농가들은 돈이 되는 작물에 영양가 있는 영양자재를 투여하겠죠. 작물이 가격이 좋으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효과 좋다 가는 그런 자재들을 사용할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논에 뭐 이런저런 뭐 투자합니까? 잘 안 하죠. 기껏해야 규산질이나 사용하고, 쌀을 잘 파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 쌀맛 좋게 하는 그런 자재도 쓰겠지만, 지금 뭐 농약 자체도 아는 판국에 거기에 뭘 쓰겠어요. 그렇죠. 고추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뭐 다양한 작물이 다 있는데 조금 면적 있는 작물이 고추거든요. 노지고추인데 고추 가격이 좋으면 좀 후기까지 영양자재가 들어갑니다. 근데 고추 가격이 한 7월 15일쯤 돼가지고 초물고추 가격이 딱 결정되면 이제 그때 영양자재 사용이 판가름이 나요. 가격이 좀 좋으면 계속 찾는 거고, 가격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방제도 안 하겠죠. 수확까지 포기해버리다 보니까, 왜 사람이 없으니까, 인건비가 없으니까, 뭐 인건비가 아니라 인건비를 떠나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수확까지 포기할 정도니까 뭐 영양자재 쓰겠습니까? 안 쓰겠죠. 가격이 좋아야만 쓰는 것이고, 가격이 좋다는 게 뭐예요? 소득이 높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업무하는 지역에 돈 되는 소득 작물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읍이거든요. 제가 유치하고 있는 곳이 정읍인데, 정읍에서는 뭐 전형적인 수도적재입니다. 근데 수도적재는 뭐 아까 말했듯이 병해충 방제도 거의 안 하고, 예전에 저 회사 다닐 때 기본 4번 방제했거든요, 농약을요. 기본 4번 방제했는데 지금은 많이 해야 2번 드론으로 방제하고요. 그것도 유물상 처리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 집만 해도, 저도 농사 짓고 있지만 저희만 해도 본답체는 안 합니다. 유물상 처리만 하고 끝나고 말거든요. 그리고 이삭거름도 측조시비만 사용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NK 이삭거름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수확량이 2배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반 농가들은 얘기 들어보면 축조시비하고 완효성비로 축조시비하고 그것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면 고령화돼서 논에 비료통을 짊어지고 가기도 힘들고, 요즘에 이제 드론으로 뿌리기도 합니다만 비용이 또 꽤나 비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작년까지는 아버지가 쌀을
수매를 하면 다 돈을 가져가셨어요. 제가 비용은 다 뭐 농약과 비료과 뭐 인건비 다 해주고 돈을 아버지가 다 가져가셨는데 올해서 이제 증여를 받아가지고 제 몫으로 딱 해서 제가 받다 보니까 이거 진짜 안 남대요. 직불금 받아도 이거 이제 내 기계 없이 임대 기계로 하다 보니까 그 몇십만 원이에요. 남 떨어지는 게. 그래서 논이나 한 50필지 해서 한 200마지기 이상 지으면 좀 남을까 뭐 한 10필지 그런 거 지어가지고는 일반 공장에 다니는 직장 생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소득이 없더라고요. 네. 뭐 쌀 같은 경우 거의 뭐 등수에 안 들어가게 그러겠죠. 그만큼 이제 투자를 안 하겠죠. 예. 근데 저희 쪽에서 가장 소득 높은 게 여러분 들어보셨나 보지만 단감 중에 태추 단감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전남, 경남 쪽 분들만 좀 아실 거고 다른 지역에서는 잘 모를 겁니다. 단감 자체가 조금 남부지방에서 재배되는 작물이다 보니까 이제 경남의 김해죠. 김해 진영이라든 그런데 부유 단감을 많이 하고 있고 원래 이제 우리나라 부유 단감이 한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재배하죠. 만생종인데 태추 단감은 중생종이고 일부 배단감이라고 하죠. 배처럼 아삭아삭하다고 이제 배단감이라고 사람들은 배하고 교배했다 그러는데 배하고 감하고는 교배가 안 되는 작물이죠. 배처럼 배 육질을 가진 단감인데 얘가 수분수로 쓰였어요. 기존에는 숫꽃이 피다 보니까 단감에 수분수로 쓰였는데 저장력이 안 되니까 부유는 저장력이 좋으니까 내년 설까지도 저장해서 아마 이렇게 5개씩 묶어서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거 보실 겁니다. 근데 태추감은 그런 걸 못 하는데 얘는 새파래도 단맛이 있어요. 그리고 아삭아삭한 거죠. 딱딱한 게 아니라 아삭아삭하다 보니까 정말 배 육지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걔가 추석에 9월 한 15일이면 2kg 담아서 한 6개, 7개 크거든요. 일반 부위보다 한 2배 정도 큽니다. 근데 걔가 가락동에서 한 9만 원 나옵니다. 2kg에. 그런 누가 먹겠어요? 제사 때 쓰려고 이제 쓰겠죠. 그때는 일반 다른 감는 새파란데 얘는 약간 배꼽 쪽만 노릇스름 하거든요. 근데 그 가격 나오다 보니까 농가가 어떻게 될까요? 투자하겠죠. 감은 농약을 거의 많이 안 해요. 많이 해야 6번 합니다. 6번 할 때 영양제 같이 끼워 넣을 수가 있겠죠. 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간수시설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넣어주는 관수용 비료라든가 그런 추비용 비료가 거의 안 들어가겠죠. 그냥 예전 관행적으로 재배를 하는데 이 태추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맛도 좋고 크기도 하고 한 번 먹으면 반하는데 이 과피에 과피 얼룩이라고 해서 과피가 약합니다. 그래서 과피에 새까맣게 얼룩이 생겨요. 줄무늬라든가 생기거든요. 그걸 먹으면 맛있는데 딱 봤을 때는 오염이 있다 보니까 좀 상품성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걸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과면 보호제 같은 거 쓰겠죠. 주로 쓰는 게 이제 증산 억제제라든가 낙화 후부터 칼슘제를 쓰고 그다음에 습도가 높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밑에 초생재배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풀 가꾸고 뭐 풀 깎고 그런 게 아니라 제초제를 사용합니다. 바닥이 깨끗해야만이 수분이 없어서 빨리 마르고 과면에도 빨리 수분이 말라서 그 과피가 오염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존에 대분과 많은 사람들은 영양제 안 쓰죠. 근데 태추는 가격이 비싸니까 어떻게 하면 얼굴 깨끗하게 할까? 얼굴 깨끗하게 하는 영양제를 찾는 거. 농약으로 안 되잖아요. 병이 아니니까. 그게 뭐 곰팡이 같은 병이라고 하면 살균제를 뿌릴 텐데 병이 아니다 보니까 그 과피를 보호할 수 있는 자재가 뭘까? 그런 걸 찾는 거죠. 돈이 되니까 찾지 돈이 안 되면 찾겠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적지적작. 근데 그런 돈 되는 작물을 심어요. 근데 정읍이 적지가 아닙니다. 왜요? 단감은 추위에 약한 작물이다 보니까 전남, 경남에서도 남해안 지역에 해야 되는데 한 3년에 한 번씩 얼어 죽어요. 적지가 아니니까. 돈이 되니까 심긴 심는데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추우면 죽었다가 보험 받고 다시 또 심고 또 키워갖고 열고 한 번 따다가 또 죽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럼 비슷한 게 이제 복숭아도 있죠. 복숭아 중에 뭐 지금 추풍령 이남 지역에서는 괜찮은데 추풍령 이북 쪽에서는 얼어 죽는 그런 품종들이 많죠. 근데 품질 좋고 가격도 잘 나오는데 한 3, 4년에 한 번씩 얼어 죽어요. 근데 그게 안정적인 수확이 될까요? 안 되겠죠. 내 땅에 뭘 심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심고 있는 작물이 우리 지역에 맞는 작물인 거죠. 태추가 돈 된다고 심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태추를 어디다 심느냐? 경사지고
예, 북향에다 심습니다. 남해에다 심으면 동해를 받아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상습 동해적 있죠? 같은 지역 내 여기다가 하면 연수원 지역에다 하면 이 지역에서도 경사진 곳은 동해를 안 받고 저지대, 예, 도로 옆에라든가 저수지 옆에 그런 데 동해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지에다 심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적지적작, 네, 맞는 위치를 찾는 거죠. 저도 교육 가면 그럽니다. 네, 내 땅이 적지적작이 아니면 이 땅을 팔고 그걸 심고 싶으면 다른 바꾸라고 해요. 네. 그래야 되겠죠. 네. 첫 번째가 내 땅에 뭘 심어야 할까는 내 땅에 맞는 작물을 심어야지 돈 되는 작물을 심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알겠죠. 토양 분석이죠. 토양 분석. 네. 여러분 회사에서도 관련된 부분이고 일반 농민들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근데 안 하고 있죠. 지금 수학 다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교육 가면 농가들은 바로 질문합니다. 수학 한 임박해서. 네. 최근에도 뭐 저번 주에도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네. 오늘 교육 끝나면 바로 가서 토양 분석하라고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달력이 한 장 남았지만, 네. 올해 농사는 끝났지만 지금 기비 사용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에 농사 안 질 거면 모르지만. 그럼 기본적으로 뭘 쓸 거예요? 또 얼마나 쓸 거예요? 근데 토양 상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장목반 반장이 잘한다 해서 뭐 그 사람을 따라서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우리 회장, 연구회 회장이 잘한다 해서 그 양반 따라서 할 거예요? 그 양반 땅하고 나하고 땅이 다른데. 예. 그죠? 토양 분석은 무료로 해주고, 잘하셨지 무료로 해주고, 지도서도 무료로 해주고, 예. 토양 시료가 여러 개여도 무료입니다. 하나는 무료, 두 개부터는 돈 받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내 밭에 토성이 다른다든가 그러면 뭐 1, 2, 3, 4, A, B, C도 해서라도 시료를 달리해서 제출해도 무료고,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채취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예. 근데 사람들 하다 보면 공짜다고 해서 대충 하는 경우가 많죠. 돈 들어가면 꼼꼼하게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면 대충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 심리가. 예. 그래서 뿌리가 얕게 들어가는 채소라든가 그런 작물을 한 15cm 하면 되겠지만 과수 같은 경우는 3cm 부분에 있는 흙을 채취해야 되는데 그냥 표토에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정상적인 부분이 안 나오겠죠. 예, 제가 저번 주에 성주 월왕면이라는 그쪽에 성주 참외 쪽에 컨설팅 갔었는데요. 토양 분석 자료,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토양 분석표를 보면서 하는데 거기 8지역을 했었는데 단지별로죠. 단지별로 그 교육을 했었는데 7군데가 pH가 8에다가 10 정도 나오고요. 예. 전부 EC도 엄청 높고 뭐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하우스 지어놓고 한 뭐 20, 30년 했다 보니까 예. 그만큼 다 집착돼 있다 보니까 초과돼 있겠죠. 모자란 건 없겠죠. 예. 그렇게 해서 pH가 높고 EC가 높다 보니까 작물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참외가 돈도 되기도 하지만 예. 토양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작물이 제대로 안 크니까 엄청 투여하겠죠. 예, 일반 농가 창고를 봤더니 제 매장에 있는 영양제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 농가 창고에 있는 영양제가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저희 창고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 올해 받은 것이 아니라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 그렇게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토양 분석 보고 더 놀랐어요. 제가 다른 지역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시가 높고 pH가 높은 걸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대안이 뭘까 하고 봤더니 그 황토를 뿌리더라고요. 네, 일본 pH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뭐 자재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회사에 나온 거 다 있죠. 네. 토양 분석을 해야 정확한 내 땅의 지금 상태를 알 거 아니에요. 그에 맞춰서 먼저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제품이 좋아도 pH가 높고 EC가 높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흡수를 못하니까 제 효과가 안 나오겠죠. 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땅에서 받아들일 때 결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현장에서 거래처든 농민든 접촉하게 되면 가장 기본이거든요. 네. 이거는 뭐 제품부터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이것부터 한 다음에 그게 맞춰서 내 제품이 어디에 들어갈지 설명을 해드리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사람의 땅에 따라서 제품을 맞는 것을 처방해줘야 되겠죠. 진짜 어떤 영양제사들 보면 후배들이 다녀가지고 얼굴 대물고 오지 않습니까? 사줄 게 없어요. 뭐 아미로 하나 덜렁 들고 오고 뭐 이상한 자재 들고 와요. 우리가 가장
방범에 갈 수 있으면 칼슘제를 들고 있으면 한두 박스를 해줄 텐데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이상한 것만 갖고 다녀. 막 호르몬제나 뭐나. 그럼 얼마나 쓰겠어요. 한 박스 쓰면 뭐 1, 2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 되게 다양하죠. 아닌가요? 기비부터 기능성까지 다양하더라고요. 카다로그 보면. 제가 뭘 주문할지 모를 정도로 다양하게 있어요. 거래처에 아니면 내 담당 지역의 토양만 잘 알면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군을 갖고 있거든요. 세 번째가 또 기본 중에 하나가 원산지예요. 지역 특화 작물의 원산지 뭐 그런 거 뭐 고창 수박이라든가 뭐 그런 거 말고요. 뭐 진영 단감 그런 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원산지가 어디냐. 네. 그걸 알아야 얘네들이 뭘 좋아하고 어떤 환경에서 잘 맞는지를 알겠죠. 네. 우리나라 재배하는 과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수. 네. 과수는 한 번 심어놓고 이제 뭐 영년생감이라고 하죠. 한 번 심어놓고 여러 해 이제 키우다 보니까. 네. 주로 재배하는 과수가 뭐 있어요? 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경북에서 오셨나 보네요. 자두가 우선순위로 가는 거니까. 네. 보통 사과배 막 시작하는데 배는 지금 2000년대에 비해서 지금 면적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10,000헥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배는 재배 면적이 한 6등 정도 되거든요. 네. 사과, 감귤. 이제 우리 이쪽 제주는 안 계시죠? 네. 그런 작물이 큰데 이제 우리가 잘 못 접하다 보니까 이제 감귤이 뭐 등한시 되긴 하는데 3등 안에 들고요. 어쨌든 이런 작물들이 있죠. 네. 우리나라가 원산지에 들어간 작물이 뭐 있어요? 여기서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포도, 감귤, 감, 뭐 또 다른 자두, 뭐 살구도 있고 대추도 있고 뭐 무화과도 있고 뭐 등등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인가 뭐 있을까요? 네. 감이죠, 감. 그리고 약간 이제 배도 중간 원산지죠. 네. 우리 산에 가면 돌배 있고 산에 가면 똘감, 땡감이죠. 근데 여기 뭐 강원도 저기 내륙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감을 구경 못 하시겠지만 남부 지역 가면 돌배, 돌감이라고 하죠. 땡감 그런 것들이 막 산에 야생을 보실 겁니다. 근데 다른 애들은 거의 없죠. 뭐 포도 종류 중에 이제 머루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머루는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감은 우리나라 원산이다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되어 있는 거죠. 몇천 년 동안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돼서 살아온 거기 때문에 병해충도 적고 그만큼 약도 적게 할 수 있고 우리나라 토양에도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리장애도 거의 안 생기죠. 근데 다른 작물들은 어떨까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작물은 가수는 뭘까요? 사과? 우리나라에서는 1등인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포도입니다. 포도를 가장 많이 재배하거든요. 북반구, 남반구 다 재배하니까요. 근데 포도의 주 원산지가 두 군데죠. 유럽 쪽, 미국 쪽 하다 보니까 유럽하고 미국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유럽 종 포도 지금 샤인마스카트라고 하죠. 청포도. 걔 주 혈통이 유럽 종 피가 75% 됐으니까 유럽 종에 가까운 구미 잡종이라고 합니다만은 걔 원산지는 사막이에요. 사막보다는 하건대라고 하죠. 여름에 건조한 지역. 그러니까 뭐예요? 비가 11월 겨울이나 이른 봄에 비나 눈이 집중돼 있고 생육 기간에는 비가 안 오는 거죠. 거의 안 오는 지역. 거기서 적어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장마가 있고 그런 지역에서는 되게 힘들어하겠죠. 그런 작물들이. 사과 원산지도 그 카스피해 연안이라고 하죠. 그 노아의 방주가 도착했다는 터키 위쪽 지역. 그쪽이고요. 실제로 포도도 유럽종 포도도 포도주를 가장 먼저 만들었다고 하는 지역이 그쪽이죠. 거기 어디예요? 세 군데가 접경 지역인데 카스피해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에서 사과 원산지, 포도 원산지, 그리고 배도 서양배 원산지죠. 배도 보면 우리는 동양배잖아요. 그 갈색배, 신고 같은 배인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포주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서양배가 더 많이 재배하죠. 동그란 배는 일본하고 한국에서만 재배하고 중국에서는 완전히 돌배죠. 중국배 따로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서양배를 재배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서양배가 가장 많은 거고 동양배 중에서도 중국은 중국배, 돌배가 많으니까 중국 재배 면적이 많죠. 그러니까 서양배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중국배, 동양배로 가는 일본배는 일본하고 한국만 재배하다 보니까 아주 조그만 지역에서 조그만한 인구만 먹는 배죠. 근데 우리는 그 배를 주로 먹다 보니까 서양배 거의 안 드셔보셨죠?
해외여행 가셔서만 보셨죠. 뭐가 비스무리해가지고 뭐 배도 아니고 사과도 아닌 이상한 열매 보실 겁니다. 근데 그 배의 원산지도 그쪽 카스피해 연안인 거죠. 그다음에 그 하건대요. 여름에 비가 안 오는 지역. 온난화에 재배하기에는 되게 힘든 거죠. 네. 근데 다행히 이제 동양배 중에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신고배라든가 걔네들은 중국 남방하고 일본 쪽이 원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에 좀 강하니까 그게 견디는 거죠. 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얘네들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과수 재배하기 가장 힘든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세계적인 수출국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봐요. 미국, 칠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그런데 세계적인 포도 수출국, 사과, 배 수출국, 뉴질랜드 그런 데 가서 보시면 반사막이죠. 네. 관수로 물만 주면 됩니다. 네. 포도주로 유명한 프랑스나 이태리나 그런 데도 돌밭에서 재배하잖아요. 네. 어떻게 재배해요? 물만 주면 되잖아요. 네. 비는 뭐가, 비가 뭐예요? 비. 물을 안 줄 때는 수분을 공급하는 필수 요소지만 물을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비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비는 단순히 병해충으로 봤을 때는 병만 감염시키는 원인이죠. 네. 비가 안 오면 병은 적죠. 네. 여름에 좀 건조했다. 탄저병 거의 안 옵니다. 네. 근데 올해 작년 탄저병 심했죠. 여러분들 많이 접해보셨죠. 네. 왜 탄저병이 심해요? 비가 사서 온다서. 그렇죠. 비가 예년에는 마른 장마였거든요. 장마긴 장마인데 비가 잠깐 난다든가 뭐 한두 번 오고는 그냥 장마 끝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장마가 길고 강수량도 많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제가 탄저병 가게에서 전방에서 손님들 딱 보면 갖고 오잖아요. 병등을 갖고 오면 아무도 문제 있는 것을. 칼슘 결핍과도 탄저병을 동거든 알고 따오고 나 탄저 왔어 하면서 칼슘 결핍 걸린 거 따오고 진짜 탄저 걸렸다고 탄저 걸린 거 따오겠죠. 예. 보통 이제 칼슘 결핍은 6월 달쯤에 이제 5월 초에 심어서 6월 달쯤 돼서 풋고추 두세 개쯤 열리면 칼슘 결핍을 따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장마 중반쯤 되면 탄저병 걸린 걸 따왔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요. 제 장부를 보니까 5월 7일 날 처음으로 따왔습니다. 탄저병 걸린 거 저도 놀랐어요. 아니 뭔 탄저가 벌써 와? 딱 사들 먼저 찍어 보냈어요. 탄저 왔다고 그러길래. 아, 이게 지금 때가 안 했다는데 탄저예요. 심은 지 얼마 안 돼. 풋고추 요만한데 탄저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탄저병 정성 품종으로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지금 탄저병 돌아다니도 않을 시기다고. 사진 찍어서 보니까 어째 예감이 이상해요. 갖고 오라고 했죠. 그때 갖고 와서 보니까 병반 형성된 게 탄저병입니다. 그래서 딱 따져봤더니 비도 비지만 온도죠, 온도. 네, 25도씨 이상 되고 습도가 80%인 조건에서 탄저병이 감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한 30일 정도 잠복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온도가 높다 보니까 짧아졌어요. 네, 한 3일이면 잠복을 마치고 감염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5월 7일 날 발병된 게 나타난 거예요. 고추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감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탄저병이 문제가 되죠. 네. 이런 비하고 온난화, 네. 온도가 좀 따뜻하죠. 온난화, 기후 변화라고 할까요? 온난화 때문에 이 병의 변화도 생기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탄저병 같은 경우는 약제 저항성이죠. 네. 한 가지 약제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생긴 거죠. 면역력이. 네. 그래서 약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성, 저항성 들어보셨죠? 네. 내성 생기다, 내성 생기다 막 그렇죠. 내성은 생기는 게 아니고 내성은 원래 있는 거고요.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네. 내성은 원래부터 있는 성질, 원래부터 이겨내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항성은 처음에서 나중에 성질이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우리 뭐 내한성이 강하다. 네. 그게 뭐 중간에 변할까요? 네. 처음에 내한성 강한 건 지금도 내한성 강한 겁니다. 네. 저항성 잘 알려진 게 약제 저항성이죠. 무슨 약제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긴다는 뭔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들었는데 지금 안 듣는 거죠. 네, 제초제. 어떤 제초제를 풀에 썼는데 예전에는 그 풀이 잘 죽었는데 지금은 안 듣는 거예요. 네, 그럼 농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회사들이 약에다 장난쳤다 그러죠. 네, 함량을 줄였든지 아니면 뭐 가짜 약을 만들었든지 하면서 농가들을 오해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저항성이죠. 또 진딧물 같은 거 잘 아시죠? 네, 뭐 여러분들 뭐 농업 현장에 계시니까 코니도 수화제, 코니도라는 이름 모르시면 안 계시죠? 네.
진딧물약이 대명사였죠. 네. 아무튼 한 번 쓰면 서려울 때까지 진딧물이 방제될 정도로 효과가 길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됐습니다. 그럼 농가들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 진딧물약은 잘 돼서 지금도 코니돌 찾는데 이제 안 됐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장난쳤다고 하죠. 예, 그냥 모래를 섞었느니 뭐 물을 탔느니 하는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근데 그 코니돌한 그 성분을 이름만 다르지 40년 동안 계속 써온 거죠, 농가들이. 나온 지 지금 40년 됐거든요. 계속 이름만 다른 채를 다른 회사 거 막 다른 제품인 양 써온 거죠. 그리고 진딧물이 그 성분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지금 안 듣는 거죠. 약이 문제가 아니라 약은 그대로인데 오리지널 원재인 바이엘걸 써도 마찬가지인 거고 중국산 복제품을 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긴 게 저항성인 거죠. 이게 이제 저항성, 풀에도 저항성인 거고 벌레도 저항성인 거죠. 예. 근데 내성은 처음부터 강한 성질이에요. 얘는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예. 내성 생겼다, 내성 생겼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 저항성이 생겼다고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탄저병 약제 저항성이 생긴 거죠. 예. 어떤 약제에 대한 저항성이냐?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런가 모르겠지만 비료는 뭐 1종, 2종, 3종, 4종 그건 잘 아시죠. 그런 얘기 해봤자 뭐 공자 앞에서 문자 쓰니까 그러니까 뭐 시시한 얘기일 것이고 잘 모르는 농약 쪽을 보면 비료에 1종, 2종, 3종, 4종 구분하듯이 네. 크게 이제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 조정제, 생조라고 해서 생장 조정제, 기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타 생산하죠? 뭐 생산해요? 그다음 이제 전착제 계열이죠. 생장 조정제는 호르몬제고. 네. 근데 여러분 호르몬제는 천연 호르몬제다 보니까 합성 호르몬제가 아니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네. 여러분 이제 비료로 될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미생물 제제가 있다면 여기에 포함되겠지만 유기목록 공시된 것 중에 뭐 비료로서 등록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미생물 제제 포함해서 살균 효과이나 살충 효과에 따라서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어쨌든 살균, 살충, 제초 그 순서로 가는데 살균제는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카까지 있고요. 미분류입니다. 구분이. 네. 그리고 충은 1번부터 지금 36번까지 와 있고요. 그다음에 미분류가 있습니다. 네. 제초제는 예전에 ABC로 갔다가 지금 H01부터 해가지고 H37번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미분류가 있죠. 얘네들은 분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살균제니까 탄저병은 살균제겠죠? 네. 그러면 4, 1번, 다 3번, 카본 이런 계통의 약제가 탄저병 약입니다. 네. 근데 얘 정성적 저항성이 왔어요. 정성적 저항성이 뭐냐면 그 성분 자체가 저항성인 거예요. 그 성분의 저항성은 어떻게 될까요? 양약을 아무리 많이 타도 많이 뿌려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 성분에 대해서는 얘는 정량적 저항성이고 얘는 정성적 저항성이 왔어요. 다 3번된 성분은 아예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많이 쳐도. 배랑 아니라 뭐 10배랑을 쳐도 작물이 약해놨으면 약해놨지 탄저병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다 3번으로 된 제품들. 4, 1번은 대부분 탄저병에 좀 약하긴 한데 탄저병에 등록된 약이 한 2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네, 테부코나졸하고 메토코나졸밖에 안 되는데 얘는 양의 저항성이 없다. 그러니까 추천되어 있는 표기되어 있는 PLS법에 되어 있는 그 약으로 해서는 안 듣고 배량 정도 써줘야 탄저병이 되는 거죠. 네. 얘는 다 작용점이 예방제다 보니까 저항성이 안 오는 약이죠. 네. 그런데 이걸로 써줘야 되겠죠? 지금 탄저병 방지하려면 얘를 배량으로 쓰든지 아니면 얘를 써줘야만 탄저병 방지해주는 거죠. 이런 약제 기준량이나 이런 약제 써서는 탄저병이 전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만한 약을 뿌리나만한 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적인 부분, 약제 저항성의 부분 때문에 지금 탄저병이 좀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거죠. 농약 잔류 검사를 하는 품목은 24년 현재 올해까지 현재 465가지예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채소가 이제 어떻게 구분돼요? 먹는 부위에 따라서 열매 채소. 근데 그걸 못하니까 어때요? 이제 볏짚 쌓아서 소똥 넣고 해서 이제 반 구비 플러스 태비로 했다가 이제 요새는 그것도 안 하고